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세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유한양에게 랭라자가 일명 꿈의 문턱으로 불리는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이 미국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관련주들의 주가는 생각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선 반영됐다라는 인식과 함께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또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을 모았던 이들 종목의 주가가 생각처럼 가지 못하자 오늘 바이오주 전반의 이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오늘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런 매크로 이슈들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매수에 나서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이죠. 또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이라든지 화학주, 항공주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이슈노트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05%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26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코스닥 쪽은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자, 지금 하향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하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넘게 빠지면서 780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죄다 파란불인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만 빨간불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데요. 4%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더 꺼지지 않게끔 밑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변동성에 유의하라 강조했던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들은 오늘 크게 휘청이고 있고요. 이 빈자리에 또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각광받던 대마 관련주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왔는데 더 더워진 오늘 날씨처럼 오늘 장세도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오후장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후장 어떤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관심 끌고 있는지 꼼꼼하게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공포심을 기회로 바꾸는 중인 걸까요? 전략 세워보고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 돋보입니다. 유틸리티 쪽 그리고 항공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톡신 관련주들 실적 중심 고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봅니다. 2차 전지 쪽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참 2차 전지 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민이 큽니다. 캐즘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초반에는 악재로 인식했었던 이 배터리 화재 뉴스를 이제는 또 호재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K배터리가 안전해도 전기차 자체를 안 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 산업 같은 경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수요 같은 경우가 진작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아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이 역사적인 하단에 있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편입을 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다는 아니에요. 예, 두 가지 다는 아닌 상황이고 네.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심리가 투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 안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 ETF 수급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쪽에선 빠지고 뭐 2차 전지 쪽으로 동반해서 유입되면서 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추종하는 트레이더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을 뭐 추격해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초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래 대금이 쏠리는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펀더멘탈 쪽을 보고 2차 전지 쪽을 진입하기에는 확인되는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투여해서 뭐 한 1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뭐 주식을 운용하고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시장 추종을 하는 것보다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는 빠져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다라고 하기보다 수급적인 요인의 반등 이 네. 정도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효과로 센티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해리스 효과는 어느 정도 무게로 보고 계세요? 해리스의 효과라고 하면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우리 소재 관련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이 강했어야 해요. 예,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신재생 관련주들은 통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종목들의 주가가 반응할 때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런 심리 같은 경우는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 물론 신재생 쪽에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 또한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체력, 가깝게 부정적인 요인이 좀 제거되는 부분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요. 주가는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의 요인이 있든 아니면 수급이 쏠리든 네. 저점 대비해서 뭐 한 20-30%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50%, 2배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확인돼야 될 부분이 뭐 실적적인 측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약간은 좀 여기에 크게 무게를 두기보다는 시장이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 해리스 효과로 센티가 개선됐다라는 부분들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 미국 증시 내에서 해리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였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2차 전지 쪽에서 네.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뭐 전압에 대한 부분의 이상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 배터리 시스템, 뭐 BMS라고 하죠. 네. 그런 쪽을 강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시장이 이제 뭐 전기차가 판매가 되어 나가는 구조에서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더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걸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비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물론 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번 뭐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기술력이 있는 쪽 같은 경우가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2등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펀더멘털 개선이 확인이 되면 접근하자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펀더멘털 개선에 좀 무게를 둬야겠고요. 원래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사태가 있기 이전에 2분기 실적 이후에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부분은 수주는 늘고 있고 다만 이 단가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올라오다 보니까 매출 볼륨은 느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하반기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캐펙스라든지 그걸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해석은 최악은 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물음표예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좀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반등은 나오지만 실제 뭐 3분기 실적 시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좀 숫자를 확인하고는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유틸리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원화 강세 수혜주가 시장 안에서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도 이제 속속들이 리포트를 내놨던데 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포트를 좀 다변화해야 하고 그 안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 한 종목 정도는 넣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틸리티 쪽 정말 반가운 반등입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추세에 대한 변화가 있다 보니까요. 달러 같은 경우도 강달러 추세에서 약달러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원달러 같은 경우도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하루 만에 한 1.7% 네.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면 그 방향대로 가다 보니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환율 관련된 부분에 종목을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환율이 원화 기준으로 10원 하락할 때, 즉 원화의 평가가 10원 절상이 될 때 세전이익으로 2,900억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기 요금을 못 올려서 약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걸 환율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떠 있다라고 하면 좀 접근에 대한 부분에 한계를 두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원화 강세를 놓고 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게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은 수출주들에게는 어쨌든 악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수출주에게는 악재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주 같은 경우가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매출 볼륨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걸 보여주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인 열의로 갈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좋았던 화장품, 네. 그다음에 음식료, 테크 이런 게 다 수출 쪽이다 보니까 네. 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적으로 보여주면 크게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더욱 다음 분기 실적을 더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원달러 환율 방향이 지금처럼 하락을 나타낼 때 보통은 외국인 순매수가 시장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 주식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선물로만 관여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시장 유입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기대 사항들 어느 정도 환율 레벨에 되었을 때 들어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전략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유틸리티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유틸리티 안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워낙 빠져 있는 쪽, 전기료 인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이 강할 수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유틸리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을 정말 유망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모멘텀이라는 점, 하반기로 갔을 때 우리가 프로젝트죠. 동해 프로젝트에 결부되는 게 한국가스공사이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인 주가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무게를 먼저 둘 수 있다 보니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는 한국전력 꼽아봤습니다. 자,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 시장 안에서 또 하나 거론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주인데요. 유가까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해상운임과 비교해서 네. 해상운임이 최근에 올라갔던 시기 때 화물운임을 비교하면 항공 쪽이 더 유리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 시즌 때 대한항공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부각이 되다가 해상운임이 또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물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감을 줄이자라고 네. 해서 항공주는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환율 같은 경우가 1% 하락하면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750억의 이익이 세전 이익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보통 반분기 정도의 실적을 환율로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화물보다는 여객 같은 경우가 개선돼야 마진이 더 좋다 보니까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행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안 받기도 하고 엔화 관련해서 이제는 좀 방향성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서는 여행객에 대한 수요의 증대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하반기 그 연휴 일정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하반기 여러 가지 연휴가 길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항공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화 강세 또 수혜주로 같이 묶어서 거론이 되는 게 여행주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네. 항공 쪽이랑 여행주 쪽이랑 같이 본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망해 보이세요? 항공 쪽에 더 무게를 둬요. 이 이유가 네. 우리가 과거에는 여행을 갈 때 보통 패키지 또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걸 플랫폼 쪽으로 많이 퍼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행 쪽은 좀 다르게 보고요. 근데 항공은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배로는 멀리는 갈 수 없다 보니 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여행은 분산될 수 있고 항공은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다 보니 항공 쪽에 무게를 둡니다. 사실 여행 그쪽에 이 여객 쪽에 마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에 실적 개선이 확인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본 상당히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대지진 리스크도 항공주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쪽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가 항공 쪽이랑 대형 항공 쪽을 상대적으로 좀 분산해서 보고요. 저가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점보다는 좀 더딜 수가 있고 저가 항공 중에서 유럽 노선을 가지고 간 쪽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운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데 초기 비용이 2분기, 3분기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저가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여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앞선 말씀에서 항공주의 탑픽 종목을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일 텐데 네네. 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네. 원화 강세로 비용 절감 요인에 무게를 둡니다. 이게 참 계륵 같은 점인데요. 네. 비용 절감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객에 대한 부분에 노선, 그다음에 객수가 늘어나는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확인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항공 섹터 내 유망주 저비용 항공사 쪽보다는 대한항공 쪽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톡신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던데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소송건이 있었다 보니까 계속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봐야 되나라는 난항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무게추를 가지고 간 기업, 판결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가중치를 저는 먼저 두고 싶고요. 그에 따라 나머지 기업들은 배제하냐 그런 점은 아닙니다. 원래는 톡신 쪽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필러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 그러면서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진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면 이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판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인구 구조로 우리나라보다 한 3배 큰 인도, 그다음에 중국 쪽 이런 네. 쪽에 진출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톡신 쪽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와 함께 바라보는 관점을 과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점에서 관련주 봐야 한다.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톡신 관련주 중에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실적은 다 좋았어요. 네. 뭐 메디톡스, 뭐 대웅제약 다 좋았는데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소송에서도 우위에 간 휴젤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톡신과 함께 필러 쪽으로 다각화가 나타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출 볼륨, 이익 모두 좋아질 수 있는 구조를 2분기 실적으로도 보여줬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또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TP를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한 3조 6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중심으로 봤을 때는 4조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 정도의 네. 상승 여력이 지금 보여준 실적으로는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네, 여기에서 가격 조정, 뭐 10%, 뭐 20%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눌림목에서 물량 모아가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휴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이 친구는 PD야. 네, PD 친구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저희 PD님이랑 친구인 것 같던데. 아니, 정확히 제가 좀 더 어리기 때문에 친구는 아니고 형 동생이라 봐야겠죠. 아 좋습니다. 네. 저 사회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아 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형님에게 어떻게 친구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막 이 소개를 막 시켜줍니다. 시켜주면서 보통 이제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는 이 친구에 대해서 순수하게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 막 직업을 막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 예. 친구도 뭐 하는 친구, 이 친구 뭐 하는 친구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또 PD인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또 얘는 PD야, 얘는 PD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업입니다. 이 PD인 친구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기업이에요. 좋습니다. 자 PD들은 적어도 이 종목을 절대로 잊어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NPD야. 네, PD라는. 근데 사실 뭐 기업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지만 정확히는 뭐 PD랑은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네. 아무런 없는 이제 기업이고요. 시청자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사실 어떤 뭐 기업입니까?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스마트폰 이제 OLED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OLED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한마디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서의 좀 이제 섹터 모멘텀이 엮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절연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해가지고 최근에 뭐 AI 섹터로도 엮으려고 하면 엮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NPD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이 NPD 뭐 당장에 오늘 내일 뭐 다음 주를 봤을 때는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오히려 바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키워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네. 키워드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NPD라는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는지 자 모멘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군요. 일단은 뭐 우리가 또 아이폰이 또 출시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폰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가 또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보다 이 아이폰의 흥행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뭐 차를 만드네, 뭘 하네라고 하는 것보다 과거에도 뭐 애플이 뭐 아이폰 판매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애플카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비전 프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움직였던 것들이 더 컸던 만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국내는 삼성이 맞지만 해외 기업으로는 애플과 연관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16 뭐 이게 참 사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2, 3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전 영어를 잘 모르니까 한글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제 16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예. 이제 이 9월에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그 당시에 뭐 아이폰 X 뭐 이런 거 출시한다고 하면서 X가 10이었나요? 뭐 어떻게 출시한다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가 이게 굉장히 이게 뭐 흥행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뭐 인터플렉스였죠. 10배 수배 간다는 그런 이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까지 AI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뒤처져 있다 보니 이번에 새롭게 이제 AI로서 좀 진출하는 그런 모멘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흥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 MPD라는 기업이 이제 아이폰에 직접적으로서 뭐 부품이라든지 아까 OLED 이런 거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원래는 기존에 어디에 공급을 하냐고 하면은 MPD라는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좀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부품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 그 삼성 디스플레이죠. 엔비디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의 OLED를 수주했다라는 이제 수주 소식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엔비디 역시도 과거에 애플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아이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 그러니까 엮으면 엮는 대로 그렇게 엮였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직접적인 수혜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 맞지만 내나 우리 뭐 과거에 어찌됐든지 한 번이라도 이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또 이제 아이폰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찾다 보면은 이 종목이 어쨌든 엮였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추세가 큽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반사익으로서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주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제 삼성 스마트폰 사업 부분 호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삼성 이 엔비디라는 기업은 애플의 직접적인 이런 반사익 모멘텀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의 이런 이 반사익 수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러나 저러나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앞으로의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최근에 사실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이제 2020년도에 갔을 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열풍보다는 스마트폰에 대한 인기, 그 당시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플립폰 이런 것들이 막 갓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불러일으켜지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호조로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삼성전자의 신고가는 이 스마트폰에 따른 이 반사익, 실적 이런 수혜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현재로는 이 최근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의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보릿고기였다 하다가 반도체 이런 쪽으로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거지 스마트폰이 아직까지는 부진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갤럭시 새로운 이 시리즈 출시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실적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자체적으로서의 실적 기대라든지 스마트폰 판매 부분의 호조로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 엔비디라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PD라는 기업이 이 삼성의 이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직접적인 OLED라든지 이런 이 절연기판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AI 폰,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AI 폰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핸드폰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강한 이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NPD라는 종목 지금 삼성 이 스마트폰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NPD 자체적으로도 무얼 보고 확인할 수 있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한 이런 수주 이런 것들이 삼성이 실적이 좋지 못한다고 하면 역시나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실적이 이제
오다 보니까 NPD 역시도 지금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을 때 오히려 주가에 더 강하고 가파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실적 이런 걸 좀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당장에 가기에는 사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질병 관련되어 있는 아니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미국 대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별개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내일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폰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9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출시 임박 기대감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 호조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NPD라는 기업의 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NPD라는 종목이 공모가 대비해서 약 5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모가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한 번은 올려칠 거고 그 한 번을 기다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도 올라갈 수 있는 게 NPD라는 차트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NPD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가는 사실상에 지금 약 한 5천 얼마였어요? 5,400원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반토막까지는 아니죠. 반토막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추세고요. 예. 정확히는 이제 5천 얼마기 때문에 2배라기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제가 2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NPD라는 종목이 3,000원 구간대 강한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00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000원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수 포지션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원대만 잘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이런 게 신고가 패턴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6,000원까지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표 가격도 2배로 봐도 충분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NPD라는 종목이 2,000원 정도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폰 그리고 삼성에도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테마 이제 NPD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차트를 저도 잠깐 보니까 오늘 장중에 잠깐 한번 피리침을 쐈다가 또 이제 약간 이제 하락 반전을 하더라고요. 강태공 전문가가 언급한 이후에 또 주목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게요. 키워드부터 볼까요? 벽과 산밖에 없다. 이건 아마 종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종목을 알면은 바로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볼 때마다 느낀 거예요. 이게 왜냐고 하면은 제가 이게 뭐 사실 지역 비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지역 네. 비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이제 이 군 복무를 다하다 보니까 저는 예. 이제 우리 이제 훈련소를 저 논산으로 갔습니다. 예, 예. 논산 출신 이제 남성분들이 보면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맨날 한 달 5주 교육받아서 내내 생각했던 게 뭐밖에 없냐고 하면은 진짜 수류탄 그거 1분 던지려고 완전 군장으로 한 3시간 걸어갔다 3시간 돌아오고 하루 종일 걸어만 다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게 논과 산밖에 없어요. 논과 산밖에 없어서 논산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벽과 산밖에 없지 않나.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논과 산이 있어서 논산이면 벽과 산이 있으니까 벽산일 거 아니에요. 자, 띄워주실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뻔하디 뻔한 네, 너무 벽산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벽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사실 잘 모를 그냥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파트도 있었기 예.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 요즘에는 서울권에서 제가 다니면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벽산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이 건축 자재를 생산하면서 이제 건설업 쪽으로도 이제 엮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하게 당장에 이 종목이 뭐 내일 상한가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상한가 갈 거예요 이런 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냥 우상향하든지 꾸준하게 우하향하든지 둘 중 하나로만 가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건설업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벽산이라는 기업이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벽산에 대한 모멘텀 찾아볼까요? 아, 종전 재건주. 네. 일단 이게 사실 제일 크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진짜로 오히려 너무 많이
더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거 이러다 전쟁이 더 커지고 뭐 제3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게 아닌가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이번 연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이게 좀 나쁜 편이라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창기에나 이제 관심을 주고 관련주를 사지 사실은 이제 신경도 안 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에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연도에는 거의 그냥 뭐 전쟁을 하는지 끝났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 왜냐하면 뉴스가 어느 정도 묻히거든요.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뉴스가 나왔던 거는 분명한 거는 이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작은 건 아니에요. 큰 사건이기 때문에 터졌다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관련주를 막 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뭐 관련돼 있는 모멘텀 수혜주 이런 게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할까 아는 거고 어느 순간 이제 묻힌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묻혔던 모멘텀인데 최근에는 진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뭐 오늘도 뭐 다리 폭파했다 뭐 했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유가 사실은 진짜 뭐 전쟁에 대한 이 확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슬슬 종전 이제 막바지 협상에 다가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로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포기한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포기라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땅을 이제 침략했던 땅을 얼만큼 내어줄 것인가가 그렇죠. 중요한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얼만큼 되돌려 받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럼 똑같은 뭐 10%의 비율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얼마나 많이 회복하느냐가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땅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땅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맹공격을 펴붓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땅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맹공격을 퍼붓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런 전쟁의 막바지와 함께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겠죠. 이제 종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제 전쟁으로 망가진 것들 망가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건설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나 몰라라 하고 진짜로 그냥 풀떼기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음악 지어서 살 것도 아닌 이상은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건설을 하기에는 당장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지 그 당장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나라에서 이 전쟁 자원 물자를 지원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가장 큰 수혜주는 사실 이 각각 기업들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재건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 돼요. 사실 예. 여기서 제일 큰 거는 건설업이 사실 제일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 자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건설업에 있어서 건축 자재를 생산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부분이다 좀 보시면 좋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든지 전 세계 중동 쪽으로 봤을 때 제2의 중동 붐이 불 거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실 이 제2의 중동 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불 거다 얘기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언젠간 분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분다고 하면은 그 언젠가와 함께 그 당시에도 우리 과거 2000년도 엄청 극초창기 때도 보면은 건설업종들이 진짜 그냥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이제 갑자기 중동 붐이 불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27년도에 대선에 있어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대선 보통 3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2027년도라고 하면 3년 전이 올해 2024년도고요. 올해 말부터는 이 정책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각 당대표가 이제 다 정해지게 되면서 이 관련 인물에 대한 정책 수혜주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지금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과거에 이제 정말 나왔던 이 영끌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열풍이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집값을 잡지 않으려고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또다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다라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또다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런 특정 인물에 대한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이 주택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280만 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부동산 이 물량을 공급을 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시장 경제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집값이 더 비싸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이런 280만 호에 대한 파격적 공급 이런 대한 이 정책을 내걸면서 이 집값 상승을 막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산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 자재라고 했죠. 건축 자재로서 엮이면서 무기 단열재 생산한다라는 것이 이슈가 돼서 과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이 부동산 주택 공약에 대한 수혜주로서 분명히 움직였다라는 거고 지금 아마 집값이 또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 얘기하느냐. 사실 뭐 여당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뭐 정부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인물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이제 뭐 관련 수혜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완전 바뀌긴 해요. 어쨌든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런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좋고 이제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두고서도 이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담대가 또 증가한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세를 봤을 때도 그 추세에 맞게 이제 부동산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떠한 이 정책이 나와줬을 때 그런 이 건설 업종에 대한 이런 또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벽산이라는 종목이 사실 정말 많은 분들 기억 속에 잊혀질 만큼 하락밖에 안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저도 보니까 10년차만 보니까 예, 계속 미끄럼틀처럼 지금 내려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대하락 추세 돌파 기대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10년 동안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잊혀지다 못해 그냥 이건 버림받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도 버림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벽산이라는 기업 이거 저 어릴 때는 그래도 당시에 뭐 어디 가면은 그 건물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제가 제 추억 속에도 어디 있었나 기억할 만큼 못 찾겠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정말 많이 잊혀진 기업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 10년 만에 이 하방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예. 벽산이라는 종목의 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현재 지켜주는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한 2,000원대입니다. 그 2,000원대를 지켜주다가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뭐하기 시작했다. 대하락 추세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거는 엄청난 강한 상승으로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벽산이라는 종목이 사실 정말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재건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아까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2027년 대선을 앞두고서 관련 뭐 특정 후보자의 인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10년 만에 대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붙여주던 그거는 이제 거들 뿐이라는 거죠. 이제 주가가 앞으로 10년이나 응축됐던 만큼 강한 상승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벽산이라는 종목 사실 이평 때도 지금 사실 다 돌파가 나와준 추세예요. 저는 현재 2,30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할 매수 포지션 접근해도 괜찮겠다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원 돌파는지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진짜 뭐 12,000원까지 보세하고 싶긴 하지만 일단 그 앞에 산을 뚫어야 돼요. 5,000원 정도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대를 뚫는지 보시면서 손절 가격 1,500원을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벽산이라는 종목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 매물대라고 하는 5,000원을 돌파를 하면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매물 사실 목표가를 저도 12,000원을 잡고 싶긴 해요. 아마 이번에 아마 금리 인하가 정말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네네. 사실 벽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거예요. 사실 그때는 뭐 그냥 강태공의 월축 종목인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깔아놓고 아무거나 종이 뽑기해서 이거 사세요 해도 그 2배 갈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시장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벽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5,000원. 자,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강태공 전문가가 항상 손절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잘 지키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저는 이제 처음에 항상 좀 약간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 좀 환율이 심상치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 그 원화 강세에 좀 베팅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제 그 환율의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뭐 여러 항공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따라갔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관련주들을 고른다고 하면 네. 역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수출 주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하거나 네. 앞에서 앵커님께도 얘기해 주시지만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항공 유류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달러로 여러 가지 베이스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환율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제 환율 영향보다는 시장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씩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결국엔 이제 그 달러 대비해봤을 때 달러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에는 달러가 다시 좀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빠지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서 환율에 대한 거로 지표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환율 같은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볼게요. 교촌 F&B인데요. 자,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12,5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점포당 매출액이 2022년 수준을 회복했다. 가격 인상 따른 수요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고 원부자재 가격 안정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4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자, K푸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상반기에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음식료 업종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이제 K푸드 관련돼서 이제 전반기에 이슈가 많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컸었던 게 냉동김밥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왜 컸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유를 좀 따져보면 이 냉동김밥 자체가 가격이 쌉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한 끼를 먹는 데 있어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 이상, 20,000원 정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냉동김밥 한 줄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게 좀 첫 번째 장점인 것 또 같고요. 이게 되게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유통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냉동김밥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단무지나 우엉 같은 거를 현지에서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걸 또 수제로 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냉동김밥이 얼마만큼 좀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른 쪽에 대한 캐파가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냉동 치킨이라든지 만두라든지 뭐 삼계탕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치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BBQ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58개국 2,25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5만 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촌은 이제 7개국 72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BHC는 5개국의 17개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국내는 치킨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 그리고 중동 쪽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국내는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배달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분으로 성장이 한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푸드 상반기에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 약간 좀 잠잠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냉동 K푸드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IBK 투자증권에서 매수 목표가는 12,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반가운 2분기 실적이라고 제목을 썼고요. 이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분기 가맹 지역 본부의 그 전환 비용 반영으로 적자가 전환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점에서 이제 가맹 지역 본부로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바꾸되 이 직영에 대한 부분으로 합쳤기 때문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뭐 어느 정도 예상치 수준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2분기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매출액이 1,139억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으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분기 유통망 효율화를 위해서 가맹지역 본부를 전환 비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크게 반영이 돼서 영업 적자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2분기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점포당 매출이 2022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가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네 번째는 가맹 지역 본부에 대한 전환으로 물류 비용 효율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그럼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4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분기 영업 실적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4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근거적인 부분을 보시면 2분기에 전환된 가맹지역본부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그게 3분기부터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3분기 때죠. 올림픽 특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치킨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격 인상에 따른 부분도 동사의 이제 수요 회복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가맹 지역 본부 관련된 전환의 일회성 비용과 함께 판관비 증가가 예상돼서 이제 4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망 통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효율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세이브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거다라고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3분기부터 살아나서 4분기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 4가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교촌 치킨이 작년 2분기에 그 나홀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엄청나게 역풍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에 그 실적이 거의 뭐 급감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분기부터 많이 다시 회복이 어느 정도 됐지만 예전만큼의 매출은 뭐 평상시 기록을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찾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치킨 브랜드들도 이제 그 가격을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별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 판매가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현지화 메뉴 개발로 이제 적극적으로 로컬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바이에는 이제 4인 가족 관련된 세트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웨지 감자를 만든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이 메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화의 로컬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지 특성에 맞는 그런 매장 형태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배달과 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매장을 만들 정도로 이 현지 특성의 매장 형태에 맞게끔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가맹 지역 본부가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콜드 체인 완성, 그 물류가 직배수로 직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 직배를 하기 때문에 이 물류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가 상당히 효율화가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교촌 F&B를 토대로 해서 K푸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자, IBK 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2,5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교촌 F&B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PER 12,500원 수준이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리고 어제 가격 비중으로만 보면 PER이 11.9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목표가도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판로가 얼마만큼 확대가 부지런히 되는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 축소라든지 뭐 그리고 추가적인 인상 노이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국내 쪽의 경쟁은 상당히 많이 포화가 됐다. 그런 거를 해외 쪽에 얼마만큼 판로를 키우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차트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는 뭐 10,000원은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11,000원으로 1차 목표가는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지난번 올해 초에 올라갔었던 이 흐름은 결국에 이제 김밥 관련된 부분에 음식료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매장을 런칭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제자리를 좀 찾은 가운데서 실적이 좀 전환이 됐고요. 하지만 3분기, 4분기에 좀 실적이 좀 돌아오면 미리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차트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게 5일 초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던 그 흐름을 보면 그 당시보다 지금 올해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10,000원 이하에는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 자체는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 때 적자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투자자들이 미리 선취적으로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매력으로 보면 이 시작했었던 그러니까 올라갔었던 시작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좀 돌아서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히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기술적인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수 페타시스 알아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이고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신공장 가동에 따른 하반기 실적 추가 성장 기대, 2분기 매출이 예상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기대치의 8% 상회했다.
구글향 고부가 스위치 매출 비중 확대 지속, AI 가속기 신모델 양산, 판가와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BNK 투자증권 말고도 다른 여러 증권사에서도 좋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GPU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업황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이게 GPU가 이제 인공지능 AI에 탑재되는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뭐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많이 사용을 하냐? 인공지능 AI 이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처리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그래픽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PU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을 때도 결국엔 GPU로 이제 그 관련된 채굴을 하는데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GPU가 뭐 단기간에 많이 뭐 올라갔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거에 쓰이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보시면 데이터 센터 국내 쪽,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데이터 센터의 이 90%에서 99% GPU를 사용하고 있는 쪽이 이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서는 98%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GPU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2위는 이제 AMD 19%고 3위는 인텔 정도 수준인데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업체들 자체가 이제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그리고 국내 쪽도 NHN이나 네이버, 카카오 쪽도 그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동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U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HBM 기술로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나름 괜찮은 흐름이고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지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GPU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어떤 이 성장 모멘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다른 증권사들도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BNK 투자증권에서 6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네. 제목 보시면 이제 고부가 제품의 매출이 확대와 그리고 신공장 가동으로 하반기도 실적이 성장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예상보다 더 좋았던 2분기 수익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이 2,047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275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매출은 예상 수준이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8% 상회를 했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했었던 주된 요인을 보시면 이제 구글 쪽인 것 같아요. 지사양은 구글 쪽인 것 같고 이 고부가 스위치 매출 비중이 이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AI 가속기 신모델이 5월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호전이 됐다. 그래서 고부가 스위치 관련된 부분은 일단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가속기는 GPU를 어떻게 보면 이 AI 가속기라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GPU를 이제 AI 가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중 이제 중국 법인 2분기에 OPM 영업이익률이 13.7%를 기록을 하며 호조를 보였고 하지만 미국 법인은 뭐 마이너스 10억을 기록을 했다.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신공장 가동과 고부가 모델의 비중이 확대로 하반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 페타시스 본사의 3분기 매출액이 1,869억 원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돼 있고요. 이제 4공장 가동 효과와 이제 온기로 반영되는 4분기 매출은 2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뭐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고부가 제품 확대로 인해서 페타시스 영업이익률 자체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4공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 뭐 AI 가속기라든지 신규 제품들의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뭐 실적은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천억 말씀해 주신 게 2분기 매출이 예상되는 그 수준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치의 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원래는 이수페타시스가 MLB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 MLB라고 하는 제품이 그렇게 고부가가치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고부가가치가 됐냐면 결국엔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무이중무역 갈등으로 중국산 PCB를 공급을 제대로 받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전방향 AI 가속기라든지 네트워크 ASCIC 그 같은 이런 부분으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반사 이익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동사가 계속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국내 증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에 본격화적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고 하면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증설에 대한 부분이 그게 본격적인 구구량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적용한 신기술 제품이 있습니다. MLB와 더불어서 HDI 공법을 좀 추가를 해서 신공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MLB가 계속 부족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결과적으로 신공장, 신공법 관련된 것도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MLB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대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중 무역 규제 강화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꼽히는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이제 볼 텐데요. 목표가가 6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많이 오르긴 해서 네.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찍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더 많이 짓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뭐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HBM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거죠. GPU가 네. 계속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HBM 쇼티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올해까지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올해 말부터는 한번 조심해서 지켜보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BNK 증권에서는 이제 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PER 기준으로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 계속적으로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면 어차피 PER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기준으로는 PER 30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과 얼마만큼 좀 실적이 이어지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지 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어도 화해 무드가 된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은 일단 1차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한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5만 5천 원이 지난번 7월의 고점보다는 뭐 돌파를 하지 못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언저리까지는 온다라고 봤을 때는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반도체 PCB 제조업체죠.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목표가 6만 원이 나왔지만 기술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가 좀 안전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1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8월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은 전기차 화재와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주식 발행액이 한 달 만에 13% 감소했습니다. 오비맥주 카스프레시가 올해 상반기 40%대 점유율로 13년째 맥주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핀셋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이달 말까지 유행하다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딜사이트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수익사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이후에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 매크로적인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깔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기존에 꽤나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바로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기업은 남북경협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최근까지는 그 상대죠. 민주당의 해리스 주자가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최근에 해당 종목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자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까지는 해리스 주자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들이 많았어요. 주목받을 수 있는 일정이 많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8월 17일 날 있었던 해리스 주자의 대통령 주자에 나서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전당대회를 지금 22일부터 진행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리스라는 인물이 부각받으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즉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끝나요.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다음 9월 정확하게 초에 있는 9월 10일쯤에 있는 대선 토론 대회에서 이제는 트럼프와 경쟁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단독의 무대는 이제 끝났고 진짜 경쟁의 타이밍이 왔다. 이 경쟁의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던 지지율 흐름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늘 17%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에 이어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사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자리는 저는 일단은 주가 파동은 단기적으로 나왔는데 거래량도 좋고 다 좋긴 하지만 전 단기 눌림목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는 좀 과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다시 눌림목이 나올 때 1,300원 자리를 찍어준다면 해당된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높진 않았는데
진짜 눌림목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와줘야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 자리는 이 파동에서 1,450원짜리 맥점자리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전 고점 매물대를 통과하기에는 아직은 지금 이슈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넘어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서 1,300원짜리 매수 그리고 전고점 지금 직전 매물대 자리인 1,450원짜리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짜리만 잡으셔도 수익 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전략 잘 확인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재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트럼프 수혜 종목들에 대한 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이 케네디 후보가 합류하기로 전해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와 함께 재건주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을 상당히 강조해 주셨어요. 오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를 잘 지켜보자.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매수가는 1,3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450원, 손절가 1,2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최저점에서 추세 상승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SK이노베이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SK바이오팜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바닥에서 추세 상승하는 기업들, 상승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한다면 실적이 적자든가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EPS 성장률이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저는 2차 전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중에서 이 등락폭이 가장 큰 게 SK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터리한테는 악재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여기저기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IRA를 폐지하면은 민주당한테도 좋지 않겠지만 공화당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 못한 것처럼 이번 IRA 폐지도 행정명령에 서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에는 IRA 폐지에 관한 악재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기업인 SK온에 대한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일단 이번에 배터리 가격에 대한 대부분의 판가라든가 메탈 가격이 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 현대차 양산이 있죠. 전기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또 내년에 배터리 완공, 기대감 이어진다고 한다면 3분기가 적자가 아마 지금 4천억에서 3분기가 1,000억, 그다음 4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 적자 전환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흑자 우상향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결국엔 SK온의 흑자 전환에 따라 같이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SK이노베이션을 보는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락 이후에 저가를 찍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애초에 과거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 2020년대 부분을 다 되돌려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많이 빠졌고 이제 더 나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초가 이하로 연봉에 좀 천천히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제 11만 4천 원 라인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보고 돌파 나오면 충분히 12만 원까지도 해볼만 하겠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점 라인대 이 매물이 쌓여 있는 9만 4천 원 라인대 손절가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SK이노베이션 잠깐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추세 상승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배터리 판가가 최저점으로 또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4천 원, 손절가 9만 4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꿈의 문턱으로 불리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들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초반에 급등 주다가 사실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는데요.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했었던 이 렉나자가 드디어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초에는 굉장히 좀 급상승을 하다가 이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를 좀 재료 소멸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유한양행이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 FD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이었는데 막상 승인을 받고 나니까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성장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FDA 승인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굉장히 좀 부재했었고 이걸 지금 최초로 특히 항암 쪽에서 신약을 만들어서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것은 이제 또 유한양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실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800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당장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3, 4분기 실적도 상반기 대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조금 너무 많은 거래 대금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숫자로 퍼포먼스로 보여줄 때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하시면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증권사들에서도 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면서 호평을 내놓기는 하는데 TP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던데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새로운材料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유한양행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개인 투자자들 수급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개인들만 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투자자의 수급 그 주체가 개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좀 매물 출회라던가 단기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좀 새로운 재료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리를 잡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양행은 지금 뭐 매출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화 자체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스코에서도 이제 생명 연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약 효과가 얼마나 또 오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을 그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내년 아스코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상으로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월 달에는 또 지금 리브레반트 SC 제형도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고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뭐 모든 물량을 다 이제 뭐 몰빵 이렇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네.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한양행과 묶어서 오스코텍은 세론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스코텍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일단 유한양행이 사실 이렇게 빠지는데 오스코텍은 당연히 더 빠질 거고요. 일단은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어떤 앞으로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일단 유한양행이 6대 4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주가상으로도 덜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유한양행이 그래도 다름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을 알아보면서 오스코텍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 우려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선 엔지니어링 주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의견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왕고래 테마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면서 어제 시외에서부터 좀 부각받았던 게 대왕고래 관련한 테마인데 일단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좀 스토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좀 뒤늦게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테마성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피팅 밸브 관련한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뭐 리포트들의 투자 의견도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태광이랑 성광밴드보다는 그 개장용 피팅 밴드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랑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테마성 상승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선 엔지니어링 단기 변동성 주의하자라는 부분들 주의점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배터리 사고 이후에 K 배터리의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효과로 센티가 개선이 됐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O 주신 의견 또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저도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X 의견이겠지만은 단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네,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떠한 그런 반등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리스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 때는 그래도 상반기보단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2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3분기 때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캐즘 현상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뭐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센티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그 실리콘 음극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장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실리콘 응급제 쪽은 오히려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재가 해결이 돼야지 캐즘 현상이 해결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투심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셀 업체들도 단기 관점에서는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터리 안전성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셀 3사 중에 또 LG 엔솔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삼성 SDI처럼 같은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LG 엔솔도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 3사가 저는 좀 다 비슷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쪽에서 양극재를 대부분 생산을 하는 게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서 하신다라고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극재 쪽에서 사실상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그 NC나 NCM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합니다, 주로. 근데 이제 LFP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열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LFP 쪽은 사실상 지금 중국이 좀 다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는 좀 경쟁력을 좀 갖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3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적 동향도 좀 같이 가고 있고 주가의 향방도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묶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이제 X를 드셨잖아요. 이제 의견 말해주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데이터로 좀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삼성 SDI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그 반도체가 좀 최근에 많이 부진했잖아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 롱이 청산되고 이제 2차 전지 쇼커버링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를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인 정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터리 업계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 종가 매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시선에 따라서 조금은 엇갈렸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건설주 보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건설주가 조금씩 꿈틀하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여쭤볼게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건설주 내에서도 사실 지금 가는 종목들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적이 너무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2분기에도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깜짝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수주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이제 건설사들을 보면은 사실 뭐 PF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가운데에서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매출 비중이 또 6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사실 그 대형 프로젝트
프로젝트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까지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병원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수익성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우리가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그 대표적인 좀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부진했던 이유가 수익성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었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론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최근 3개월 동안 또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주연 대표님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도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그 자체 사업 매출이나 이익률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예전에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 수주 잔고가 좀 정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사업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 주택 사업 매출 자체가 26년부터 27년까지가 이제 정점을 찍을 걸로 현재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워낙에 사실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너무 부진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추세를 전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룸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종합 건설사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미착공 PF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좀 적은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보면은 대우건설, 그다음이 HDC, 그다음이 GS건설 이렇게 순서로 좀 리스크 자체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그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건설사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랑도 좀 밀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파트 작년에 그 7월 달에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7%였었는데 지금은 올해 3월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HDC 계속해서 좀 탑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이에 대한 부분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건설주 바라볼 때 PF 관련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HL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쪽 많이 빠집니다. 그룹주 역시 전반에 줄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X인 거죠? X를 주셨네요. 이슬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 그동안 이제 그 항암 신약 기업들끼리 누가 먼저 FDA 승인을 받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지금 유한양행이 된 거고 사실 HLB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낙폭 수준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그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한양행 그 렉라자 다음으로 이제 승인받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좀 높게 처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내 바로 지금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투심 자체는 그동안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FDA 승인을
뭐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뭐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FDA 이거 승인에 대한 어떤 초기 단계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는 HLB가 현재 좀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사실상 그 실적에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워낙에 좀 많이 이뤘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못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HLB를 보실 바에는 지금은 뭐 유한양행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같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공통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HLB는 가남 시장인데 가남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이 3조 원, 4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비소세포 폐암 그 유한양행이 FDA 승인된 비소세포 폐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기에는 사실 규모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LB는 지금 승인 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뭐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차라리 유한양행을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스톨 미팅이라는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관망세가 짙게 전반적으로 깔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시장 안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가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대거 줄여나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아시아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와 동조화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35% 상승하면서 1,337원 10전 수준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본다면 2차 전지 쪽이나 장 막판에는 로봇주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부 수급 블랙홀을 유발하는 업종들이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업종별 시속 게임이 지속되는 모습 시장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와 별개로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점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중 낙폭이 확대되면서 장중 저점 2,687선까지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이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현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7%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2,701선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섹터로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세와 관련돼서 이 수혜주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 건설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화학 쪽, 유틸리티 쪽, 원화 강세와 관련돼서 항공주 쪽도 좋았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약세 출발 이후에 장중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반등을 이끌었던 쪽에 낙폭이 조금 두드러졌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 크게 밀렸고요. 소부장 종목들도 크게 밀리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96% 밀리면서 77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반도체 투심이 다시 한번 위축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3% 넘게 밀렸고요. 반면 오늘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해리스 효과로 인한 이 센티 개선들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무려 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해서 이 오늘장 CDMO 기업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5%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1.3%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밸류업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렸었던 KB금융 쪽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3%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는 0.68%대 강세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DB 손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아직 밸류업 쪽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고요. 셀트리온은 1.8%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셀 3사의 주가 모두 좋았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2에서 5%대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건설주도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이 0.69%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14만 6,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한양에게 렉나자, 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소식, 그리고 일라이릴리 쪽에서도 뉴스가 있었죠. 이 모혼자로 임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바이오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만큼 주가가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HLB 쪽이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룹주 전반의 하락세 함께 이어졌다라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9%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의 강세 속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동반 2에서 3%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알테오젠도 3.9%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쪽은 3.9%대 약세,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는 1.5%대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최근 시장 안에서 톡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 해외 진출 모멘텀도 부각되는 상황에서 클래시스가 1.4%대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게임스컴이 개막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붉은 사막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펄어비스는 실망감과 제로 소멸 측면에서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하락하면서 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4만 원 선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로봇주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전반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 포착이 됐죠. 최근 이 삼성전자의 보핏 공개와 관련돼서 관련된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추가적인 로봇과 관련된 뉴스 나오고 있죠. 일단 7.9%대 상승 나오면서 15만 4,900원에 기록했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는 HPSP가 0.65%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슬이 대표님, 내일장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쪽도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조선주 쪽 여전히 좀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 비중이 높으면은 원화가 강세일 때 훨씬 더 이제 싸게 원자재 값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조선업도 이에 대표적인 업종으로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어떤 그 신조성가 지수를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ETF 보면은 전체 수익률 1위가 아직도 조선주 쪽이다, 조선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4월 이후에 이제 시장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를 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8%까지 코스피가 좀 많이 조정을 받던 시기에도 사실 이 조선 ETF 쪽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달달이 뭐 10%, 20%, 30%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수익률 상승이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개별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형주보다는 사실상 좀 대형주 쪽에 아직까지는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대형주에 비하면은 좀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쪽으로 좀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어떠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형주 위주, 특히 이제 고부하 가치 선박 중심으로 LNG선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대형주 쪽이 여전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 쪽은 지속적인 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 섹터 질문을 또 추가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 먼저 섹터에 대해서는 조선주로 좀 짚어주셔서요. 그 짧게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빅컷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25bp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시장 컨센서스에서도 이제 25bp가 이제 유력하다라고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도 막상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빅스텝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경기 침체 신호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50bp를 밟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엔화 상승에 대한 어떤 압박에 대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옌캐리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못한다라는 점. 결국에 그래서 0.5냐 0.25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도 한 번에 여쭤볼게요. 내일장 살펴봐야 할 점 그리고 주도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들려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잭슨홀 미팅 또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또 밤에 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번 주에는 그 시장에서 반영을 못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시장에선 경계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금요일에는 또 BOJ 그 우에다 총재 의회 또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또 시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형주가 좀 부재한 그런 상황 그리고 반도체가 특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좀 테마주들의 순환매 그리고 기존에 눌렸었던 그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반등 이런 것들로 이번 주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이번 주에는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금 그 트럼프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많이 눌렸었습니다.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뭐 SY 스틸텍이라던가 이런 기존의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 관련주들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슬슬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부터 해서 이제 좀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가 매수세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연속성 여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엔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예측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 떨어진다든지 이렇게도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당분간은 반도체가 사실 좀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미국 증시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마 장세를 좀 노려보겠다, 트레이딩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당일 안에 끝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단기로. 네. 네.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